우리는 부를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을수록, 혹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부자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에 절대적 수치로 답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이 심리적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대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본질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빈곤이며, 이 심리적 관점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접근합니다. 이제 부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편견을 해부하고 진정한 경제적 만족을 찾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부의 착시 현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상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었으며, 굶주림이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절대 빈곤층의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을 맴돕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이며, 사람들이 느끼는 괴리는 바로 인간이 사회적 비교를 하려는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준거 집단, 즉 비교 대상을 설정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반경은 넓어졌습니다. 게다가 간접적 교류의 기회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동네 이웃이나 친척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비교 대상이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의 늪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SNS의 발달은 우리의 준거 집단을 전 세계 상위 1%의 삶으로 강제로 확장시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타인의 모습은 우리의 평균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높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A씨가 있습니다. 만약 A씨의 동료들이 대부분 4천만 원을 받는다면 A씨는 상대적 부자로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A씨가 연봉 1억 원을 받는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다면 A씨는 자신의 생활 수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우울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부자는 절대적 액수가 아닌 자신이 속한 준거 집단과의 비교에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심리적 결핍인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도는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큰 부를 얻어도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 또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로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그의 쾌락과 만족도는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년 만에 그의 쾌락과 만족도는 로또 당첨 이전 수준보다 못하게 떨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을 가지 못합니다. 더 나은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라는 새로운 욕망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부는 소유의 수준을 높여주지만 행복의 기준 자체를 영구적으로 높여주진 못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이 쾌락 적응의 메커니즘을 타고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따라잡아도 우리의 뇌는 곧바로 그 다음 단계를 원하며 우리는 다시금 부족하다는 느낌의 늪에 빠집니다. 사람은 의지적으로 인지하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대적 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평가하는 상대적 부는 어떤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 외에 우리의 마음속 부채 상태를 결정하는 4가지 중요한 심리적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대적 부자들은 시간의 소유에 상당한 부의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인 B씨는 고액 연봉을 받지만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인해 가족과 보낼 시간,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연봉은 낮지만 유연 근무가 가능하고 4시에 퇴근하는 C씨는 충분한 여가 시간과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심리학적으로 C씨는 B씨보다 더 큰 시간의 부자로서 높은 만족도를 느낍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를 두려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시간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보다 시간을 사는 소비, 예를 들어 가사 도우미 고용,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지속적인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상대적 부의 지표입니다. 상대적 부자들은 선택의 자유의 부의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경제적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 D씨는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회식과 접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E씨는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싫은 손님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벌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논리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그 돈이 직업적 굴레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입니다. 상대적 부자들은 충족의 안정성에 부의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에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두 친구 F와 G가 똑같이 월 5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F는 월 490만 원을 소비하며 최신 유행을 따라가지만 저축은 거의 없습니다. G는 월 300만 원을 소비하고 20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1년간 무급 휴직을 통보했을 때 F는 즉시 생활이 붕괴되지만 G는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의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부유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능력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빈곤해집니다. 이 충족의 안정성은 그야말로 통장 잔고가 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선물입니다.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비교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리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의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의도적으로 하향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상향 비교하면서 질투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는 심리적 빈곤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향 비교를 하면 현재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거의 자신 또는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힘들었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현재 누리고 있는 작은 풍요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만족도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촉진제입니다. 꾸준한 감사일기 작성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심리적 빈곤을 느끼는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심리적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가치 기반 소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종종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과 소비에 의해 왜곡되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심리적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이 소비가 나의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안정성을 얼마나 높여주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의 심리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시 소비에 해당하는 명품 가방 구매가 주는 일시적 만족과 대출 이자 증가 및 장기 손실에 해당하는 시간의 희생을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소비의 기준을
남의 시선에서 나의 가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치 기반 소비로 전환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예를 들어 건강, 교육, 경험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게 되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으로 충분함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경제적 독립의 설정입니다. 우리는 충분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끝없이 욕망의 쳇바퀴를 돌립니다. 경제적 독립성의 목표 설정을 해봅시다. 단순히 부자 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구체적으로 시간, 자유,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간 소득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산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 300만 원의 수입만 있으면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든가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 자산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상향 비교를 멈추고 충분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은 무의미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부인, 자유와 안정성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이 되게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부자는 삶 속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경제적 비극은 우리가 부자가 되었음에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빈곤입니다. 이런 상대적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잔고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의 노예가 되어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도구 삼아 자신의 시간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충분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입니다. 부에 대한 심리적 편견을 없애고 충분함이라는 새로운 부의 정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심리적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